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차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중동과 유럽 등지에는 현재까지도 난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네, 백석대학교가 진행한 난민 선교 포럼에서는 기독 청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을 돕고 복음 전파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전쟁과 박해로 인해 출신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강제 이주자 난민. 2018년 말 유엔 난민기구 통계 조사에서는 세계에 7,080만의 강제적 이주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130만은 자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실향민, 2,590만 명은 국경을 넘어 타국에 머무르고 있는 난민으로 집계됐습니다.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난민 신청자는 5만 5천여 명. 2018년부터 난민 신청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진행한 중동 유럽 페르시아 난민을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 포럼에서는 이들 난민에 대한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아직 허점이 많고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승인을 기다리는 애타는 난민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당장이라도 절실한 상황. 살아온 모든 기반과 함께 본국에서 믿어온 신앙도 무너진 난민들은 도움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나승필 선교사는 난민 선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기회라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을 행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그런 관심과 청종,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한 영혼도 이렇게 보시고 갈 때까지 가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완성 텔레스가 있구나. 그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는 동안 건강이 있는 동안 이 일들을 위해서 사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사실 줄 믿습니다. 터키와 중동 등지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아랍어 성경책들과 기독교 책자. 복된 소식을 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섬길 손길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집트 허드슨 선교사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난민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기회를 다른 민족으로 옮기실 것이라면서 기독 청년들이 난민 선교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동 지역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것을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 난민들을 섬기고 축복하겠지만 우리 민족은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 선교 사역자들이 주목해야 할 난민 선교. 백석대학교는 이번 선교 포럼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선교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제15차 대표자회가 서울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소광석 전국광역지도 상임고문은 지난 4년 6개월간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감당해야 했을 일들을 변방의 장수와 같은 지역연합회가 맡아왔다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반기독교 정책 대처, 전국교회 지도자 협력을 위해 지난 2015년 발족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회의는 이번 모임에서 동성애 옹호차별 금지법과 지방인권조례, 이슬람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점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국 문화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김상칠 선교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폴란드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최일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네. 물론 한류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이 폴란드의 한국 문화가 인지되고 있지만은, 최근에 2, 3년 사이에 눈에 띄게 이 한국 문화가 대중화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크라쿠프는 폴란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거든요.
폴란드인들이 이 도시를 마음과 정신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문화면에서 폴란드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정적인 그 한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K-팝이라는 클럽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매주 주말이면은 한국을 사랑하는 유로피안들이 모여서 한국 음악도 즐기고 교제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요. 젊은 층들에게는 아주 인지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국 음식도 찾고 한국어 과외를 찾는 선생도 찾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그 유로피안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을 또 교회로 전도도 하고 외국인이지만 이 많은 그런 그 문화를 알리는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요. 네, 폴란드는 기독교인 비율이 낮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한인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폴란드의 한인교회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폴란드의 한인교회는 총 전체적으로 한 7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크라쿠프는 한 곳밖에 없고요. 여타 중앙 유럽에 비해서 한인 수도 좀 적습니다. 최근 독일 신학자 보네포 고향이 브루츠와프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한국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국 교민 수가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2곳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크라쿠프는 전부 모두 합해도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는 이곳 크라쿠프에는 이사교회가 유일하고요. 재미있는 현상은 올 들어 교인이 몇 가정 증가했는데 모두 한국 식당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 안에서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교회 모임을 식당 안에서 갖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런가 하면 최근 현지 교회에서 한국의 날 행사도 여는 등 한인들과의 교류도 일어나고 있다던데 어떤가요? 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한국 교회하고 폴란드 현지 교회하고는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야보지노 교회 한국인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와 또 발전과 새벽 기도와 교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한국 교회나 문화나 이런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매료를 느껴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쉽게 말해서 문화로는 한류의 바람이 일어서 이 폴란드와 유럽 대중들에게 인기를 이렇게 얻었지만은 이 교회의 한류라고 하면 폴란드 개신교회는 이미 우리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가 1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한류 바람을 이 폴란드 교회에 일으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교회의 영성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교회의 프로그램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 사람들이라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접근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겸손함으로 가지고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폴란드 개신교회가 성장을 하지만 아직도 1%가 되지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세력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잊지 마시고 이 폴란드와 중앙 유럽 이 개신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화 한류만이 아니라 복음 한류를 통해서 폴란드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폴란드의 김상칠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것처럼 문화는 국가와 인종, 언어의 장벽을 쉽게 뛰어넘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가수 메이는 이런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기독교 통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영혼을 두드리는 메이의 찬양은 이미 많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isten closely. What you just heard could be the next rising star in Chinese music, and its popularity is growing faster than ever. My name is May, and I am passionate about music and singing in many languages. Passionate about music since college, May gradually began to write music and learn to sing in many languages. She also mastered various instruments. As a successful musician, she never stopped improving herself. I am so happy to know that fans in China are enjoying listening to my music. They listen to my songs on the subways, on the way to work, and my songs are played everywhere in Beijing. Meanwhile, I'm also telling the listeners that my music is all about God. Jesus is my inspiration. It's Him who I sing to. Even though May is famous and successful today, she's also grateful for her spiritual mentor, her best friend, Ting Ting. I was drawn to May's beautiful voice. She is so talented in many ways. Also, as soon as I found out she's also a Christian, we became closer and closer. Over the years, Ting Ting and May performed at various places in Beijing, such as cafes and shopping centers. More young Chinese started to follow their tours. Some call their music the new flavor of China. Whenever I listen to their music, immediately I feel peaceful and happy. I know they are Christians. I guess that's why their music is so special. When we write music, we don't create the pieces for anyone, any certain organization. We only sing for God. The hardest part is to ensure the music can be more appealing to the younger generations of China. They need Jesus, and Christian music could be the new way. Inspired by the successful stories of Ting Ting and May, musicians from other countries also moved to China. They're using similar or even creative ways to tell the younger generation about Jesus Christ. In fact, Christian music has become more appealing and interesting to the nation. Rebecca Williams was born and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in Australia. Amazed by the Chinese culture and touched by the dedication of Chinese Christians, she decided to move to China. My mom always knew that one day God would take me out of Australia. She was not surprised when I told her about moving to China. My parents wanted me to follow the path that God prepared for me. As she traveled around the nation, God inspired her to use her musical talents to spread the gospel in China. I believe music has the power to transform lives. When I sing or have my own concert, I simply use my voice to praise the Lord. Without Him, I couldn't imagine doing what I'm doing now. In 2010, Rebecca joined a local Christian band in Beijing. She and her team are traveling all over China to perform at various places. They share the same enthusiasm for Jesus, and music brought them together. Jesus uses people like Becca and us to share His goodness and mercy. Christian musicians worldwide are coming to China to transform this nation in a big way. Young people are hungry for the truth. Mengfei Li, CBN News, Beijing, China.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정책으로 현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세는 더 높아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정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김희수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센터장님,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 센터 이름만 들어도 귀가 솔깃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돈 걱정 많은 세대인데 네. 일단 제목 자체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으로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크리스천들도 있고 난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와서 이제 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주로 이런 걱정이 있죠.
돈을 얼마 없는데 네. 대출을 얼마를 끼고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고요. 또 뭐 은퇴를 앞둔 분들은 네. 평생 노동하고 일했는데 네. 이제 뭐 모은 게 하나도 없고 애들 결혼한다. 그럼 그것도 걱정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루 일상 중에 대부분의 우리의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예. 네. 돈 걱정이거든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 이름처럼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이 또 돈 걱정 없는 우리 세상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 사회를 보면 참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 집 장만에 또 실버 세대는 노후 자금 걱정까지 다양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걱정들에 대한 종류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냥 한 인생의 걱정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청년부터 그러니까 예. 네, 그냥 우리 모두의 그게 고민인 것 같고 네. 뭐 세대별로 이렇게 갈등도 있지만 고민이 비슷한데 네. 뭐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업 문제가 제일 크죠. 네. 저도 취업을 한 25년 전에 했는데 네. 그때보다 저보다 월등히 좀 실력이 좋아진 후배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보다 직장 가기가 더 힘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직장을 겨우 가도 그들에게 남겨진 그 학자금 대출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나면 또 뭐 30대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을 할지 말지도 고민이에요. 네. 이제 후배들이나 또 오시는 내방자들 중에 한 3년간 교제했는데 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늘 일찍 결혼해서 네. 일찍 결혼해서 돈을 모아라는 주의거든요. 그게 더 많이 모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안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네. 뭐 준비한 게 없는데 또 여자 입장에서도 뭐 부모님이 물어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고요. 이렇게 결혼을 해도 해결된 게 또 아니에요. 네. 여전히 이제 또 맞벌이를 하냐, 외벌이를 하냐, 또 대출을 어떻게 그러니까 2년 안에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네. 전세금은 또 오르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알콩달콩 살면 되는데 또 이제 한 40대가 되면 내 집 마련을 못한 분들은 결국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고 네.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오거든요. 네. 그럼 또 대출이 남아 있는. 아. 예, 그래서 대출 열심히 한 10년 갚다 보면 아이들이 또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또 교육비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또 다 갚으면 또 그럼요.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대출 갚고 이제 한 인생을 보면 이제 회사에서 내가 나가야 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쉽지 않고 네. 어렵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의 종류가 세대별로 참 비슷하고 거의 닮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대별로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돈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전략의 문제는 일단 마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거는 20대가 오던 40대가 오던 은퇴 예비자가 오던 삶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게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네. 뭐 두 분 다 아직 뭐 결혼 안 저는 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안 한 거 보이는데. 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지금 딸도 21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4, 5년 뒤에 그 직장을 가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을 돈을 다루는 태도죠. 사실은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도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급여를 어떻게 관리하고 돈은 무엇인지 어떤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도 못 배웠기 때문에 네. 그걸 가르쳐 주지도 못했거든요. 네. 청년들 만나보면 개념 없이 돈을 쓰는 거죠. 막 사치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또 그 급여 받아서 또 쓰고 나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그게 급여가 적든 많든 네. 자기 급여에 감사를 하고 그 급여를 가지고 적절하게 소비하고 가치 있게 소비하고 저축하는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40대로 넘어가면 네. 이제 자녀 교육, 그러니까 한정된 돈으로 자녀 교육이 무한대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자녀 교육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대화되는가 하면 네. 자녀 교육은 주로 이제 부인들이 좀 맡거든요. 예.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진로나 그건 남자분들은 돈을 벌고 집에 들어 물론 맞벌이를 하기도 하지만 네. 그럼 이제 남자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성적이 안 좋거나 싫어한다. 그럼 이제 아빠들은 그럼 안 가면 되지. 네. 사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안 가면 되지. 하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건데 네. 또 이렇게 아내 입장은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이런 갈등들도 근데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기도 한 거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는 삶에 대한 태도나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르니 이런 것들도 갈등이고요. 제일 사실 문제가 노후인 거죠. 네. 사실은 30대나 40대나 이런 분들은 현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노동을 제공하고 경쟁력이 있을 때라서 어떻게 어려워도 재정이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뭔가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네. 이제 노후가 되면 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일단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다른 노동력을 제공해서 인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40년 또 살아야 되거든요. 예. 100세 시대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60대들이나 예비 은퇴자들이 오면 사실은 막 이런 분들도 그래요. 뭐 임대 소득으로 뭐 이렇게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네. 연금을 또 좀 들어야 되지 않냐고 하지만 네. 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을 연장하는 거, 예,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사고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걸 네. 돈으로만 봐왔거든요. 예. 은퇴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네. 얼마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만 걱정하지. 네. 내가 은퇴하고 나면 무슨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연장하지? 어떤 일을 해서 100만을 벌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준비가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열심히 모으신 돈을 이제 노후 자금으로 써야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자금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또는 집을 마련하는데 부족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도 심심치 네. 않게 보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곧 이제 우리 결혼 안 하시는데 네. 제가 아직 네,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네. 그 안에 4년 전에 나왔던 노후 책이 제목이 이제 노후 걱정 없는 우리 집인데 네. 그 밑에 서브 타이틀로 네. 자녀를 버려라. 자녀들 보여요. 네, 왜냐하면 표정이 좀 굳어지는 네, 것 같은데요. 저도 딸을 3명 낳고 네. 늦둥이도 있거든요. 지금 8살이에요. 네. 이제 하나는 대학을 가고 하나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네. 이제 사실은 자녀 사랑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데 결국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을 보냈으면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네. 그들이 그 삶을 살도록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부모의 마지막 남은 자산을 자녀 결혼에 써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노후가 준비 안 되면 결혼해서 그 자녀 혹은 그 부부가 그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 의미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부모의 노후는 자녀에게는 이후에 평생 갈등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도와줄 때 좋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10을 주고 20을 내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고 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좀 결혼해서 작게 출발하고 부모가 준다 그래도 만약에 없으면 노후 자금을 쓰게끔 하고 좀 내가 작게 소비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만들지 않으면 받을 때만 좋죠. 20, 30년 계속 케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입니다. 네. 네, 사실 좀 씁쓸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되면 일단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야 돼서 결혼 전부터 빚을 많이 갚게 되는 상황이 놓이는데요. 사회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빚더미에 내동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빚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오시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빚을 안 가지고 살 수는 없는데 네. 빚에 대한 이것도 개념 정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하나는 빚 중에 자산에 투자되는 빚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네.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세 자금은 내가 빌리지만 이자만 내기만 하면 이 자산이 왼쪽에 전세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올라가지는 않죠. 네. 예, 근데 이제 내 집을 샀을 때도 집을 사면 빚이 생기죠. 하지만 또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그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산에 투자하는 빚이라고 봤을 때 전 대학생들의 그 학자금 대출은 네. 자기 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 강의할 때 청년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럴 때 청년들이 사실 죄송한데 돈을 모을 돈이 없어요. 네. 네. 청년들의 자산은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이고 자기 삶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자산에 투자하는 게 학자금 대출이거든요. 네. 물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대주면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한 거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청년 이 사회로 나올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괜찮다.
그리고 평생을 갚을 수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이렇게 이 빚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 단 너네들이 이제 직장 가서 돈을 벌 때 소비로 인한 빚이 있죠. 뭐 2년마다 휴대폰을 현금 주고 저는 사게 하거든요. 네. 모아서 사라. 기다리면 주신다. 이런 주의인데 일단 할부를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오른쪽의 빚은 어쩔 수 없죠. 투자가 된 빚이니까 네. 자기 삶에. 근데 급여를 받아서 여행을 할부로 가고 돈이 없는데 미리 빚지고 살고 이런 빚은 제가 지지 말자. 그러니까 네. 빚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과소비로 인한 거나 가치 없는 소비로 인한 빚은 지지 말자. 네. 하지만 자신에게 투자하고 집에 투자하는 빚은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나눠서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층의 고민은 이렇고요.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결혼을 한 분들은 정말 전세 자금이라든지 사실 뭐 집 구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매매는 상상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대출금과 관련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까요? 아까 이게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가 대출을 했을 때 자산에 투자되는 빚은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어떤 경우는 3억을 빚을 져서 집을 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집을 사줬고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 1억도 대출을 못 받게 했어요. 이때 기준이 뭐냐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기 현금 흐름의 능력인 예.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현금 유입과 유출에 비해서 어떤 잉여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돈으로 대출의 원리금이 커버가 되느냐. 그러면 적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집을 사거나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집을 살 때 네. 대출을 빌릴 때 대출 자체를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네.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어. 예,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서 꼭 필요한 빚이에요. 네. 예, 그래야 또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싫어하는 거죠. 네. 대출 싫다. 근데 5천만 원을 빌려서 집을 샀다.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혹은 1억을 빌렸다 그러면 30년 분할 상환으로 하면 네. 한 달에 40만 원이 안 나가요. 네. 예, 그러면 내가 맞벌이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남는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나가면 그리고 사용 자산으로 집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또 어떤 집은 3억을 빌렸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남으면 나가는 돈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가 네. 나가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수입의 반이 아니고 잉여금의 반이 나가는데 네. 이 부부가 둘째를 낳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를 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가정에는 더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그 1억이란 대출이 이 가정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감당 가능하느냐를 보고 두 번째는 내 삶의 계획이 네.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대출의 범위나 파일을 좀 정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의 그런 재정을 관리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을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하는 거죠. 저는 원래 뭐 이런 일을 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네.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저는 뭐 음식점, 뭐 커피숍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데 네. 이렇게 제가 학부 때는 법을 공부하고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경영대학원을 준비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뭐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이게 또 부도가 난 거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네. 부도가 나고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한 20억 가까운 빚을 지고 아버지는 더 큰 빚을 지고 예. 온 집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또 이제 부산이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로 와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돈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배우게 되고 네.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할 때 34평 아파트도 사주셨는데 아. 그것도 딱지가 다 붙어서 이게 지난 과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네. 말을 합니다. 인생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당시에는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서울 와서 방 한 칸부터 쪽방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컴퓨터 강의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구문 수학, 뭐 전단지 돌리기, 또 네. 교회 청년부 간사, 네.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우연하게 금융 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8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와서 저도 이제 금융 상품을 팔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 아버지와 저의 경우를 보니까 이게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고 삶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 봤으니까요. 네. 돈이 있어도 보고 네. 없어도
봤을 때, 아, 내가 돈을 다루는 걸 못 배웠구나. 그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투자에 대한 어떤 원칙을 못 배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인도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간 적은 없는데요. 네. 그냥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데,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18년간 상담을 하고 그 수천 건의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해드리면, 아, 저 이야기는 우리 집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또 듣고 네. 또 책을 쓰고 뭐 방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재정관리 전문가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올바른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좀 전문가로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잘 관리하라 이런 것들보다는 네. 올바른 재정 관리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30대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한 1년 뒤에 만나보면 돈이 네. 엉망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 썼던 패턴과 결혼 이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네. 이불로 하지는 않은 건 아닌데 바빠서 한 번도 정리 안 되고 1년이 간 거예요. 그러면 결혼 전에 자동이체된 통장은 그대로일 거고 네. 돈은 또 따로 관리 분명히 할 거고 네. 예, 그러면 뭐 나름대로 뭐 얼마를 내서 저축을 하지만 여전히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은 뭐냐면 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가는지를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자 다르게 써라는 거예요. 예, 돈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건 관계없어요. 얼마를 쓰고 뭐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예산을 세우고 없으면 기다리고 아까 빚 내서 소비하지 말라고 네. 했으니까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보는 거죠. 가계부를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가계부가 생각보다 어렵고 그냥 얼마가 들어오는데 얼마를 낼 건데 뭐 결혼한 가정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있을 거고 네. 용돈이 있을 거고 자녀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좀 나누어진 금액들을 먼저 나눠 놓고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각각 통장만큼만 돈을 써라. 네. 물론 신용카드 써도 되지만 네.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뭐 각자 집에 가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썼지? 이게 맞을까? 이렇게 써도 될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를 각자가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네.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김일수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으로 건너오는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특별히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들이 처음 정착하는 그리스는 더욱 그런 요청이 많았는데요.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한국 오셔서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하셨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내년도에 열리는 KWMF라고요. 세계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대회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턴 대학에서 열려오다가 예. 2016년도에 아주사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2020년도에는 처음으로 한국 한동대학에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 그리스 하면 많은 분들이 산토리니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선교사님이 계신 그리스는 어떤 곳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스는 말씀하신 대로 산토리니를 비롯해서 지중해 아름다운 섬 그리고 또 온화한 내륙으로 구성되어 있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고 또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가하신 유럽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던 도시가 그리고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복음이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독교 상황은 실제로 어떤가요? 그리스 사람들은 400년이 넘는 동안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민족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고 또 원래 그 전부터 그분들은 문화 우월주의적인 정신이 있어 네. 그리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이라 생각했고 좀 배타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터키의 그 지배를 겪으면서 조금 배타적인 경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기독교 인구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1,100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 개신교 인구는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네. 이런 분들에게 좀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보다 적은 숫자가 파송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00명의 개신교인들밖에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1997년도에 파송받아서 3년간 언어를 공부하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만 19년 동안 집시 종족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집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떠돌이로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민족입니다. 네. 북인도 지역에서 오래전에 민족 이동을 통해서 유럽에 정착한 종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집시 종족입니다. 네, 이 집시 종족에 대해서 사역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게 되신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그리스에 가서 볼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현지인들은 좀 콧대가 높죠. 네. 그리고 백인이라고는 우월성, 동양여성 선교사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지만 이 집시 종족들은 제가 갔을 때에 무엇 하나 얻을까 싶어서 모욕이 들기 시작했고 네. 그 시발로에서 지금까지 집시 종족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데서 숙달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도 더 신실하게 믿는 생활하는 거 볼 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표현을 네, 하셨는데 어떻게 네. 변화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예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7년 전에 개척해서 두 번째로 개척한 지역인데요. 그곳의 형제들이 돈을 어느 유가족이 자기 비어진 집을 청소하고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네. 그때 그리스는 IMF 때문에 돈을 집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죽으신 분이 가족이 없다 보니까 혼자 숨겨두고 죽었는데 그것도 예. 모르는 유가족들이 다 가져가라 했는데 예. 정말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저와 언론했을 때에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형제들은 기꺼이 돌려주었고 이 일이 그리스 사회에 많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조금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슴 뭉클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울컥했던 그런 사연들도 있으신가요? 많죠. 예. 집시 종족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또는 훔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정말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많은 형제들이 거듭나서 돈 빌려 벌어서 네.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제게 큰 감동이 주고 있죠. 네, 앞서서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지역이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네.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로 가신 이유도 이런 부분들과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입니다. 그때 방학 때에 제가 1990년 10월 달 방학 때에 그리스로 갔는데 때마침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어지면서 많은 난민들이 그리스에서 그냥 시간 없이 보내는 것을 보고 그때 제게 큰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난민들이 그리스로 많이 유입되면서 네. 선교사님 사역이 자연스럽게 난민 사역으로 확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난민들이 세르비아로 올라가는 도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디서 왜 그 가방을 맨 백팩을 맨 사람들이 저렇게 네. 많이 갈까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난민임을 알았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사역하는 집시 종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그냥 무관심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들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볼브하게 되었던 거죠.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징표이기도 한데 네. 네, 그리스에서 정책 앞서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난민 네.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가 아마 딜레마일 겁니다. 예. 원치 않는데 가장 가까운 터키에서 배를 타면은 1시간이면은 올 수 있는 지역이 예. 그리스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리스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예. 오는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버리기 거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힘들어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는 난민들을 다 받아주었고 예를 든다면은 레스보스 섬 사람들은 그들의 생업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난민 구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존에 이제 집시를 위한 네.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네. 외면할 수 없어서 난민을 위한 그런 복음과 사역도 네.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네, 집시 형제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냥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기독교의 목표를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고 네.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난민들은 조심스럽고 예.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UNHCR 단체에 소속된 그 사람들만이 난민을 접촉할 수가 있는데 네. 난민들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용소에 입소하는 난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강제 추방을 두려워해서 예. 수용소 들어가지 아니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죠. 네. 그런데 개중에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기독교 가정의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네. 난민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이 난민을 돕는 게 멈출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난민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정말 힘들죠. 수용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용소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노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계절은 괜찮지만 이제 12월, 1, 2월, 3월 되면 우기가 되어지는 그 겨울에는 그들이 힘들면서도 살아가는 걸 보면은 더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더우고 싶은 마음이 예. 그들을 보면은 더 생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걸 보면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사실 마음의 상처가 큰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런 만큼 복음을 전하실 때 참 큰 신경을 더 많이 기울이실 것 같은데 네. 이들이 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2016년 오래전입니다. 가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난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저와 함께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도는 적이 있습니다. 네. 비엔나 외곽에 있는 폐쇄된 양로원에 난민들이 가 있었습니다. 예. 갔는데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저를 껴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소개시켜주고 막 하는 걸 볼 때에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와 세르비아 국경에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전혀 모르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때에 이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 가졌습니다. 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일정 마치시면 다시 네. 그리스로 돌아가시는 네, 거잖아요.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제게는 같아요. 제가 그 KWMF 한인 세계 선교사회 대회의 준비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네. 내년도 열릴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또 하나는 난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터키와 미국 상황 그리고 시리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난민들이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기도해 주실 것은 그 지역에 근본적인 평화가 깃들어서 난민들이 그냥 힘들어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들을 위한 기도,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와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난민 선교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 청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도우며 복음 전파에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제15차 대표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교회 개척 훈련에 여성 목회자의 참여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9년 연례 보고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이 정치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기조 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상강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라는 건데요. 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만큼 지역마다 단풍도 절정이고 또 농가에서는 겨울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요. 네, 올해 남은 3개월 무엇을 마무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